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오래된 질문, 내 안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인생의 지혜를 찾아서, 장원재 지음, 다산초당에서 펴낸 책입니다. 데니스 노블, 생명과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한국 사찰을 찾은 세계적 생물학자, 생물학계의 대석학이자 가장 논쟁적인 과학 철학자. 1936년 영국에서 태어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생리학연맹 세계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직을 거쳐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1960년 세계 최초로 가상심장을 개발해 심장 연구와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노벨상 후보로 수차례 거론됐다. 또한 시스템 생물학자이자 과학 철학자로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생명 이론을 제시해 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립학계와 왕립외과협회 회원이 되었으며 인문학, 과학, 사회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유럽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오래된 질문에는 그가 노학자이자 한 인간으로서 평생 연구하고 고민한 생명의 진리를 찾는 여정이 담겨 있다. 과학과 종교,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통섭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펴내며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 살다 보면 문득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은 왜 일어나는가? 그걸 피할 순 없을까? 불안과 허무, 분노와 질투 같은 감정들. 분명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면 답을 쉽게 찾지 못하고 달리던 길을 멈춰서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는 인생의 난제들을 유연하게 풀어낼 순 없을까? 끊임없이 유동치는 감정과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진정 나 자신의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세상이 규정하지 않는 진정한 나는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모든 질문은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구심으로 귀결된다. 불안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날뛰는 감정을 다스릴 방법은 없는지,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를 맴돌며 답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이런 물음에 개인이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문제들은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해 오면서 계속 지녀온 가장 오래된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류가 그토록 오래 품었던 질문이라면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없었을까? 철학, 심리학,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가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특히 오늘날에는 심리학, 뇌과학, 생명과학 분야 등에서 다양한 과학적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해석도 명쾌한 답을 내려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앞선 이들의 족적을 참고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의 길을 모색해 보려 했다. 바로 과학과 종교,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데니스 노블과 한국의 고승 네 분이 주고받는 대화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였던 과학과 종교 사이에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옥스퍼드의 대석학, 한국 사찰을 방문하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였다. 어느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일찍 도쿄 시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새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인 나는 감독님과 함께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잠시 기다리자 낡은 슈트를 걸친 백발의 노신사가 성큼성큼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대석학이자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데니스 노블 명예교수였다. 12시간 비행에 빡빡한 일정까지 겹쳤으니 분명히 피곤할 법한데 한 점 흐트러짐 없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사전에 요청했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로 그가 평생을 연구해온 주제인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는 할 말을 고르기 위해 한호흡 쉬곤 했는데 다시 고개를 들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두 눈이 강렬하게 반짝였다. 목소리는 나직하고 몸짓은 단정했으나 그 너머에 거대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고요하고 울창한 숲 같았다. 우리는 그에게 단번에 매료되었다. 데니스 노블 교수는 한국 사찰 여행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데다가 특히 원효대사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어서 자신의 저서에서도 언급했을 정도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엄융희 명예교수는 노블 교수가 한국 사찰을 방문할 때 안내자 역할을 맡아주겠노라고 했다. 두 분은 40년 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제지간으로 처음 만났고 지금까지 매우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이다. 엄융희 교수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심성희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 대표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의 헌신으로 우리의 여정은 다채롭게 빛날 수 있었다. 봄이 한창 피어오르던 어느 날 두 교수는 커다란 트렁크 가방만 하나씩 끌고 집을 나섰다. 서울 봉은사에서부터 시작해 통도사, 실상사, 백양사 천지암을 거쳐 한반도 딱 끝에 위치한 미왕사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서 깊은 사찰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나를 비롯한 촬영 스태프들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템플스테이를 했다. 사찰의 일상에 흠뻑 젖어들고 싶다는 뜻에서였다.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깜깜한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에 참석했고 점심으로 먹을 채소를 손수 채집했으며 다른 행자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경내 마당을 청소했다. 그러는 사이 여러 스님과 만나 어울렸다. 말이 통하지 않는 먼 이국 땅에서 온 낯선 손님을 스님들은 따스하게 맞아주었다. 통도사의 큰 어른이신 성파 스님은 불교라는 드넓은 사유의 첫 관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성파 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데니스 노블 교수는 마음속으로 내가 올바로 찾아왔구나 하고 기쁘게 외쳤다고 했다. 실상사의 도법 스님은 자신만의 언어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해주셨다. 그분의 이야기는 언제나 쉽고 재미있고 명쾌했다. 미왕사에서 만난 금강 스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참선 명상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스님과 함께 참선하며 걸었던 아름다운 달마고도 순례길은 그야말로 치유의 여정 그 자체였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은 식재료를 마련하고 요리하고 먹는 그 모든 과정이 특별했다. 스님은 자신의 보물 1호인 장독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조차 처음 맛보는 진짜 장맛이었다. 데니스 노블 교수는
그 맛에 담긴 자연의 섭리를 오래도록 음미했다. 오늘도 삶이 괴롭고 두려운 이들에게 함께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고 숲길을 걷고 밥을 먹으면서 과학자와 스님들은 서로 각자의 방식대로 묻고 답했다. 과학과 종교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 인생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가슴속에 품고 평생 그 답을 찾으며 살아왔다. 서로 방식은 달랐으나 열망의 크기만큼은 다르지 않았다. 함께 나눈 말과 말 사이에 그들이 진리 탐구에 골몰해온 수많은 시간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 언어의 장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로 손짓 발짓을 하거나 눈빛을 나눴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어느 바람 좋은 날엔 그저 나란히 앉아서 암자를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정관 스님은 그 푸른빛의 장관을 여름 단풍이라고 불렀다. 한 계절이 지나고 여행이 한창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한가롭게 경내를 산책하던 정관 스님이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공중에 크게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블 교수도 그 동작을 따라했다.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스님께서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던 노블 교수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스태프들에게 통역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스님. 지금 생명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각자의 언어로 기이한 대화를 이어갔다. 스님이 한국어로 설명하면 노블 교수가 영어로 받아서 이어가는 식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나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장벽은 충분히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무너뜨린 벽 너머에 새로운 소통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과학자와 스님의 대화는 서로의 경계를 지우고 너른 사유의 바다를 자유로이 넘나들었다. 동양과 서양, 종교와 과학의 구분도 어느덧 사라졌다. 과학자는 스님 같았고 스님은 과학자 같았다. 노블 교수의 말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었고 스님의 말은 뿌옇게 가린 답답한 시야를 밝혀주었다. 깊고 높고 그윽한 이야기들이 꽃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우리는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놓칠세라 숨가쁘게 카메라에 담았다. 그럼에도 그 전부를 영상에 담을 수는 없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여정에서 직접 들었던 노블 교수와 스님들의 말을 가다듬어 엮은 것이다. 영상에는 미처 담지 못한 순간순간 가슴에 날아와 꽂히던 귀한 말들을 차마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령 불교 신자가 아니고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읽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식이나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괴로움을 떨치고 삶의 지혜를 구하려는 모든 이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노블 교수와 스님들의 이야기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하나로 연결된다. 도법 스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습처럼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각각 별개인 동시에 전부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하나 안에 일체가 깃들고 여럿 안에 하나가 깃드니 한 티끌이 온 우주를 품어 안고 온갖 티끌들도 그러하다. 라는 의상조사의 법성계 구절처럼
한편 한편의 글들은 작지만 그것이 모두 모이면 서로를 비추고 확장되어 더없이 큰 울림을 줄 것이다. 말 그대로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되어줄 이 글들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봄 장원재. 프롤로그. 긴 여정을 시작하며. 데니스 노블. 살면서 계속 간직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인가? 과학이 과연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저는 평생 이 문제를 붙잡고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옥스퍼드 대학교의 생물학자로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마주해왔던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 내가 이러는 건 다 내 유전자 때문이야. 아마도 많은 사람이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유전자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이처럼 인체를 소위 유전자 세트로 보고 내 유전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짓는다는 유전자 결정론이 오랫동안 진실인 것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마치 알파벳 글자와 같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DNA라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아주 두껍고 커다란 책을 만들어내죠. 그 책이 바로 생명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한글로 쓰인 책 속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글자를 읽는 법만 배웠거든요. 마치 책 안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그 책이 아닌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곧 우리인 것은 아닙니다. 글자는 그들이 사용되는 언어를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전자 또한 생명체 밖에서는 무의미한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만약 몸속에서 DNA를 끄집어내어 접시에 담아놓고 배양액에 담근 다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고 합시다. 그 접시 안에서 생명이 탄생할까요? 수천 년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의 분자로서 DNA는 어떤 형태의 성질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생명이란 유전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도 뇌도 아니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어떤 과학자들은 나라는 존재의 비밀이 우리 두뇌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 머리 안에 있는 두뇌를 끄집어내어 접시에 담아 영양소를 가득 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는 생명과 동일할까요? 그럴 리 없죠. 나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나는 뇌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무엇이 데니스 노블을 규정하는 걸까요? 과연 제 안에는 데니스 노블을 데니스 노블로 만드는 뭔가가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현대 과학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정확한 답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알게 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살아있는 유기체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서구 과학자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과학자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주로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자로서의 DNA는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분자도 홀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단백질, 세포, 장기, 그리고 시스템으로 구성된 여러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DNA나 두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끊임없이 교류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거듭하면서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제 견해가 전통적인 동양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특히 불교의 개념과 여러 면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양의 불교 지도자들은 기도나 명상과 같은 수행법을 통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예컨대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무아나 연기를 들 수 있죠. 놀랍게도 저는 그들과 정반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 생물학 연구와도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모두가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여전히 학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어느 위대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아주 현명하다고 여긴다면 안타깝게도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야 할 것은 항상 있죠. 우리가 지혜로 가는 여정 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정의 종착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배울 것은 언제나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불교학으로 유명한 리처드 곰브리치 교수님과 스테파노 자게티 교수님 등에게 배웠죠. 평생 생물학만 공부하던 제가 불교를 배우고 진정한 배움의 의미에 대해 깨닫고 갈구하게 된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으로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웠던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을 겪을까? 저는 꽃밭이나 나무를 가꾸는 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8살 무렵부터 이웃집 정원을 대신 관리해주고 용돈을 벌곤 했죠. 요즘에도 저는 집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작은 꽃과 나무를 심어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성 들여서 키우는 붉은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제 아내가 잠들어 있죠. 생전에 아내가 정말 좋아하던 장소였기에 그곳에 묻히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는 명석하고 촉망받는 과학자였으며 무척 밝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도 다양했는데 특히 연극과 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내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었어요. 점차 증세가 나빠져서 말년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저는 아내의 상반된 모습을 모두 기억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던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내면의 슬픔에만 잠겨있던 사람.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을요. 그런 아내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내는 긴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10월 4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몹시 슬펐지만 동시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과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야 했고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었죠. 이제야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은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잊히지 않죠. 사실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지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전보다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만큼 투병 기간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아내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게 되었죠.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저는 아내를 보살피면서 낮에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집 안팎의 일들을 하느라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낮에는 간호사분들이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 집에 오셨지만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제가 아내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이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와 아내를 보살피고 간신히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후에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어질러진 집안을 대충 정돈하고 시계를 봤더니 자정이 넘은 거예요. 완전히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불현듯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순간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공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닥치면 커다란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죽을 힘을 다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속이 와장창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슬프게도 저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종류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개인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불시에 닥치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마주하게 되죠. 3. 그리고 생명의 진리를 찾아서. 오랫동안 생물학을 연구해오면서 그리고 아내의 긴 투병 생활을 함께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직했던 질문들, 즉 우리의 생명과 삶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찾아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의 유서 깊은 사찰들로 여행을 떠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동안 간절히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방을 싸게 되었죠. 제 과학적 입증과 맞닿아 있다고 느낀 불교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사상을 몸소 실천해 오신 스님들을 직접 만나 훌륭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현대과학과 불교 사이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유사성이 더 있는지 알아보고 생명의 진리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합니다. 1부 삶은 왜 괴로운가? 노블 교수와 스님들이 처음으로 다룬 화두는 바로 고통이다. 우리는 다양한 시련을 겪으며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도법 스님은 19살 무렵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이후, 노블 교수는 아내가 투병 생활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진리 탐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고통은 피어난다. 그 이유도 몹시 다양하다. 돈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그래서 삶이 괴로운 것일까? 고통의 외피가 아닌 가려진 민낯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블 교수와 스님들은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를 해석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두려움인 죽음이라는 화두를 놓고서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노블 교수가 방문한 첫 사찰은 양산 통도사였다. 통도사는 붓다의 실제 몸에서 나온 유해인 진진사리가 모셔져 있는 볼모 사찰로 한국 불교의 성지다. 성파 스님은
대담에 앞서 진진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불가의 오랜 가르침을 받들고자 결심한 이들이 해마다 이곳을 찾아와 계를 받고 출가의 승려의 삶을 시작한다. 노블 교수는 진진사리를 마주한 뒤 긴 생각에 잠겼다. 붓다의 지혜는 무려 2600여 년을 거슬러 수많은 수행자의 삶을 통해 전해오고 있다. 그 자취를 찾아 떠나는 지적 여정이 비로소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붓다는 다음 물음에 답하고자 출가했다. 삶은 생로병사로 인해 고통스럽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인간 붓다 역시 우리와 다름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다. 전쟁으로 조국이 망하고 가족이 피살되는 참극을 겪었고 심한 식중독에 걸려 괴로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키우거나 외면하는 대신 똑바로 직시하고 다스리는 법을 설파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 아득한 시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고통의 본질을 깨닫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 쓸데없는 고통의 연쇄에 매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